법과 친해지는 제일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이지원입니다.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오페스의 송혜미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오페스의 송혜미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을 위해서 명쾌상쾌 통쾌한 상담, 유익한 상담 해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접수된 상담 미리 살펴볼까요? 무주택자가 되고 싶어요. 보복성 층간소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전 남편 대신 내준 이자와 월세 받을 수 있을까요? 사별한 아내 명의의 집, 압류 여부 확인하려면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어떤 해결책이 제시가 될지 계속해서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생생법률쇼 첫 순서는요. 시청자 여러분이 법과 친해지길 바라면서 법적인 상식을 유익하게 설명해주는 시간이죠. 판결록입니다. 뉴스와 신문에서 회자되고 나는 화제의 판결. 오늘은 어떤 내용을 소개해 주실까요? 네, 오늘은 좀 안타까운 사연인데요. 고강도 업무로 스트레스를 받던 상황에서 심정지로 숨진 공무원에 대해서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판결록에서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강도 높은 업무로 인해서 심정지가 발생을 했다면 이 업무상 재해를 충분히 인정할 만할 것 같은데 이 사건이 화제가 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네, 사실관계를 좀 살펴보면은요. 사망한 공무원은 19년 9월부터 한 국가기관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망한 공무원이 21년 12월 14일 오전 7시 20분경에 출근을 위해 운전을 하다 정차한 굴착기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를 당했고 심정지 상태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인사혁신처는 22년 7월 순직 유족 급여 불승인 처분을 처음에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망한 공무원의 사망 원인이 굴착기 사고가 아니라 그 전에 발생한 급성 심정지일 가능성이 크고 급성 심정지의 업무 사이에는 연관성을 인정하기가 어려워서 공무와 사망 사이의 인간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출근길에 사망한 공무원의 사인이 굴착기와 충돌 때문이 아니라 급성 심정지 때문이다. 그래서 유족이 신청한 순직 유족 급여를 줄 수 없다는 건데요. 이 공무원의 순직 유족 급여는 어떻게 받게 되는 건가요? 네, 조건들이 좀 있는데요. 네. 공무원이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서 재직 중에 사망하거나 퇴직 후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한 때 지급하는 급여를 말하는 것인데 이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서 지급이 되고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용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되는데 순직 유족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사망한 공무원이 순직으로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순직이라는 것은 공무원이 재직 중에 공무로 인해서 사망하거나 아니면 공무로 인해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를 말하게 되고요. 네. 유족도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는 배우자고요. 사실상 혼인, 그러니까 사실혼 상태의 배우자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등이 해당이 되고 단 유족 중에서도 최순위자, 그러니까 뭔가 우리 상속분처럼 나눠서 분배하는 것이 아니고요. 최순위자에게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권의 제한도 있는데요. 유족이 고의로 사망사고를 일으켰다거나 직무와 관련해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그 수급권이 제한될 수 있고 또 유족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급여를 수령하지 않는다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수령한 경우에도 그러한 수급권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네, 순직 인정이 좀 까다로운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해당 사례에서도 인사혁신처는 이 사망한 공무원에 대한 순직을 인정하지 않은 거잖아요. 네.
당시에 제가 만약에 이 유족이었다고 한다면 네. 굉장히 좀 청천벽력처럼 그러니까요. 느껴졌을 것 같아요. 일단 네. 출근을 위해서 운전을 하던 중이었고, 그렇다면 이제 출퇴근하는 중에도 이제 공무중으로 보기 때문에 당연히 인정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네.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판단이 나서 불승인 처분이 나서 아마 그냥 받아들이시기는 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순직 유족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면서 사망한 공무원의 배우자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네, 이 사망한 공무원의 배우자는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에는 공무원이 공무수행 과정에서 부상을 당하거나 부상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이를 공무상 재해로 본다는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공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데, 재판부는 이 사망한 공무원이 고강도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에 의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해서 순직 유족 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이 사망한 공무원의 사망 원인을 사고로 볼 수는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심정지가 공무상 질병에는 해당한다라고 본 것이죠. 네, 이 재판부는 사망한 공무원의 사인인 급성 심정지와 업무 사이의 연관성이 존재한다고 판단을 했는데요. 이 재판부 판단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은데요. 네, 이 재판부는 사망한 공무원은 근무하며 해외에서 어려운 일을 수행했고 그와 관련해 교육 등도 받았다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강도 높은 일정을 소화했다고 판단을 했는데요. 이어서 특히 사고 발생 2개월 전부터는 강도 높은 일정을 소화했고 업무로 인해 외국어 공인인 어학 시험에도 응시하고 합격했기도 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망한 공무원은 여러 과정에서 합격할 때까지 수시로 평가를 받았고 어학 능력을 위해서 낯선 외국어를 공부하면서 관련 공인인증 시험에 응시해야 했는데, 이런 평가 시험이 상대적으로 어린 동료들과의 경쟁 등으로 인해서 상당한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걸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또 초과 근무 내역에 대해서도 확인을 했는데요. 초과 근무 내역으로 확인되는 사망한 공무원의 사고 전 12주 평균 근로시간은 주당 50.2시간에 달한다며, 이것은 공무상 질병의 판단 기준에서 정한 한 주 평균 52시간에 다소 미치지 못하지만 여러 업무와 학습, 평가, 그리고 시험 응시 등 과정을 고려하면 실제 업무 시간은 이를 초과했던 걸로 보인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재판부는 고인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점을 전제로 한 인사혁신처의 처분은 위법하다, 그러니까 취소돼야 한다라고 판시한 것이죠. 네, 이 상황의 경우 공무원에 해당이 되지만 또 일반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는 기준도 궁금합니다. 네, 일반적으로는 이제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줄여서 우리가 산재보험법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여기에 보면 제37조에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질병 또는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하는 것인데요.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이 1번부터 업무상 사고로 볼 수 있는 것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 그리고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 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휴게 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그리고 그 밖에 업무와 관련돼 발생한 사고들을 업무상 사고를 규정하고 있고, 업무상 질병에 대해서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 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나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차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으로 근로자의 건강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이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서 발생한 질병, 그 다음에 근로기준법 제76조의 이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그리고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 밖에 업무와 관련된 질병이라고 하고 있고요.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출퇴근상의 재해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합니다. 그래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어제도 안성에서 안타까운 산업재해가 발생을 했는데요. 사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또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인 만큼 이 같은 경우를 대비해서 마련된 이 법률안을 잘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판결로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상담 연결되어 있는데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나요? 아, 다름이 아니고요. 네. 부모님이 작년 1월 달에 돌아가셨는데 네. 집이 양옥집이 하나 있어요. 네네. 근데 이제 그거를 처음에는 우리 남동생이 법인으로 그 집을 법인으로 등기를 한다고 하더니 네. 나중에 한 5월 달쯤 돼서 가보니까 네. 이 공동 명의로 해줬더라고요. 공동 명의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내년에 집을 하나 사고 싶은데 그것 때문에 1가구 2주택이 되어서 그렇게 되면 1가구 2주택이 되는 거죠. 네. 지금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부모님 돌아가시고 양옥주택을 상속을 받으셨어요. 공동명의로. 근데 이를 이제 내년에 집을 하나 구매하려고 보니 1주택자가 이미 돼 있으셔서 잠깐만, 다주택자 선생님. 있을까봐. 네. 말씀 근데 들리시나요? 너무 소리가 들리지를 않네요. 네. 사실 선생님 말씀을 저희가 잘 들리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도 안 저는 들리시나요? 스피커폰을 이렇게 키웠어도 일단 아스라운이 들려서요, 소리가. 지금도 목소리가 안 들리시나요? 아, 네. 네. 소리가 너무 작아서 네네. 좀 불편하네요. 스피커폰 말고 그냥 일반 전화기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피커폰 말고 그냥 핸드폰으로 통화를 하고 스피커폰 쓰지 계시면 말고요. 네, 그렇게 하셔야 음량이 잘 잠깐- 들리실 것 같습니다. 네, 잠깐만요. 네. 네, 현재 지금 상담 전화 주신 분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상속을 하신 양옥주택을 그 자녀, 남매 공동명의로 상속 등기를 마치신 상황인데 내년에 집을 네. 구매하시려고 하다 보니 다주택자가 될까 봐 그 사실이 부담이 되셔서 지금 저희에게 전화를 주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네. 지금 잠시 후에 송혜미 변호사님께 상담 받아볼 텐데요. 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점이 사실 궁금하실까요? 다주택자가 되면 어떤 상속? 그래서요. 네. 저는 거기서 개인적으로 제가 그 탈퇴를 하고 싶어요. 그 공동명의에서 좀 공동명의에서 네. 제가 탈퇴를 하고 싶은데, 네. 예, 그게 가능할지도 확인을 한번 해드릴게요. 네, 송혜미 변호사님께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송혜미 변호사입니다. 네. 네, 일단 지금 상속으로 부동산 하나를 공동명의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네. 네, 이게 왜 공동명의로 됐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협의로 네. 인해서 한 명한테 주겠다라고 6명 전체의 동의가 있지 않으면 일단은 다 이렇게 6명의 공동명의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상담자님은 동의를 하셨는데
나머지 분들 중에서 누군가 동의를 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맘대로 장남분이 자신의 단독 명의로 등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법인으로 한다고 해놓고 그렇게 나중에 알아보니까 공동명의로 원래 7남매인데 한 명은 상속 포기서를 법원에다 뭐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맞아요. 한 사람은 빠지고 6명이 서류를 다 이렇게 해서 보내라고 해서 서류 맞아요. 보냈더니 네네네. 그렇게 공동명의로 해놔가지고 이렇게밖에 제가 안 돼요. 네, 처음에 이렇게 동의를 안 하는 사람이 있으면 형 다 해라고 동의를 안 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이렇게 네. 법정 상속인데 공동 명의로 올라갈 수밖에 없고 누구를 네. 특정해서 우리 상담자님이 남동생인 장남한테 나는 내 지분을 주겠어요라고도 못해요. 상속 포기할 때는. 아, 예, 그냥 상속 포기하면은 전체한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속 포기한 이 한 명분의 것도 그냥 6분의 1로 된 것이지 장남이 6분의 2를 갖게 된 건 아닌 거예요. 7분의 2를 갖게 된 건. 네. 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등기가 되신 것이고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에서 나는 빠지고 싶다. 나는 이제 주택을 구매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내가 갖고 있는 게 부담이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여기에서 이제 빠지려면은 지분을 넘기셔야 되는데요. 근데 우리 동생이 음, 지분으로 안 하고 무슨 한문으로 그 합유 이렇게 해놔가지고 각자 무슨 지분이 없다고 하대요. 합의로 해놓으셨군요. 네.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요거를 그냥 6명이 동시에 갖고 있다 이렇게 하셨다고요? 그랬대요. 그러면 요거를 사실은 이 나의 그런 권한을 양도를 한다던가 증여를 한다던가 하셔야 돼요. 양도나 증여. 네, 이 방법밖에 없어요, 지금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동생이 대충 말하는데 어떻게 말을 하냐면 이렇게 하더라고요. 6명이 말하자면 제가 빠지는 걸로 하면 서류를 6명이 똑같이 다 준비하라는 걸 해가지고 제 거를 5명이 사는 걸로 그렇게 무슨 그렇죠. 그게 절차가 양도죠. 그렇게 네, 그게 양도죠. 네. 그게 맞아요? 그게 양도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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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지금 이 안에서 그러니까 탈퇴를 하는 거죠, 말 그대로. 아까 말씀하신 네. 것처럼. 예. 그렇게 하는 방식밖에는 없고 지금은 그게 아니면 이제 나는 뭐 형식은 그런 매매 형식, 난 판다 이렇게 했지만 뭐 무상으로든 금액을 정하든 이렇게 방식을 정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상이 되면 증여가 될 것이고 아니면 금액을 정했다라고 하면 매매가 되는데 어쨌든 넘기는 거죠. 내 지분을 나머지 5명들한테. 네. 아니 그래서 이제 그 서류가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고요. 서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이제 구성하시면 돼요. 그 부분을 내가 양도한다라는 거를.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합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명도 빠지면 안 되고 전체가 같이 이제 작성을 하시는 걸로 할 거고 지금 보니까 남동생분이 주도적으로 하고 계셔서 이야기를 하시면 서류는 마련하실 것 같은데요. 남동생분이. 네. 네. 어떤 문제가 있으실까요? 아니 근데 우리 동생이 어째서 좀 애매하게 하고 좀 마음이 제가 이렇게 흔쾌히 대답을 안 하고 좀 애매하게 하니까 제가 갑자기 마음이 불안해지고 내년쯤에 아파트를 하나 분양을 받아가지고 입주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등기를 만약에 하게 되면 1가구 2주택이 되어가지고 일단 1가구 2주택이 되기 싫어가지고 저는 근데 애매하게라는 게 어떤 말씀이실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동생분도 1가구 2주택 하기 싫은 거요? 아니요. 남동생분이 이거에 애매하게 나와서 마음이 좀 그렇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애매하게라는 게 안 가지고 가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지분을? 아니 이제 원래는 이렇게 했어요. 그거를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신 집을 이제 원래는 그렇게 법인으로 한다고 했다가 그
그 이제 공동명의로 해가지고 우리가 또 제안을 했어요. 그러면 2년 있다가 우리가 다 파는 걸로 하자. 6명이 다 동의하면 다른 사람한테 팔면은 제3자한테? 깔끔할 것 같아가지고. 완전 그렇게, 다른 사람한테? 예, 다른 모르는 사람한테. 네, 네. 그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사람한테 팔려면은 6명의 그 서류가 다 들어가야 할 거 아닌가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랬는데 아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죽을 때까지 안 팔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그 이그러지는 거잖아요. 뜻이.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마음이 좀 불안하고 죽을 때까지 안 팔겠다고 그러면은 저도 나이가 있는데 아니, 집을 샀다가 이 아파트를 또 팔 수도 있는 일인데 예, 파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그 얼마 미만 9억인가 얼마 미만까지는 무슨 그 보유세는 나오고 말하자면 무슨 세가 있는 만약에 증여세?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 있잖아요. 네네네. 그게 예, 그 집 시골 그 집 때문에 제가 그 양도소득세 거기에 좀 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좀 혼재되어 있는데 아까는 이제 나머지 5명이 내 거를 내가 탈퇴만 하고 나는 빠져나오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이해할 때는 남동생분은 이걸 쭉 갖고 있으시면 우리 상담자님이 탈퇴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다지 반대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탈퇴를 하시면 우리 상담자분은 새로운 주택을 구매하시는 거엔 문제가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일단 저는 탈퇴를 하면 그게 제일로 좋은 길은 좋은 길이죠. 근데 탈퇴를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냥 다 같이 2년 뒤에 매매하자고 했으니까 모든 형제자매가 예, 다 팔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저는 그냥 탈퇴를 하고 싶어요. 네, 그러면 탈퇴 동의하면 탈퇴를 문제가 하고 없는 거 싶은데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양도 아니면 증여를 그러니까 나 혼자는 못하고 6명이 다 말하자면 동의를 해가지고 어떤 절차를 밟을 때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우리 변호사님도. 네, 아니요. 지금 우리 상담자님만 탈퇴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나머지 5명은 아직 매매를 결정하지 않은 것이고. 예. 그러니까 지금 합의해서 나오고 싶으시다는 거잖아요. 네네. 예, 그것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6명이서 다 같이 우리 상담자님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을 동의하면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상담자님의 권리가 있잖아요. 6분의 1이라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나머지 분들이 양도 받으시는 거죠. 네. 나머지 형제자매 5분이. 네네. 네. 근데 이거는 싫으시다는 거예요? 선생님, 아니, 네. 저기, 변호사님. 네네. 제가 뭐 한 가지 더 여쭤봐도 될까요? 그, 공시지가라는 것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네. 만약에 아파트를 분양가 있잖아요. 네. 처음에 분양받을 때. 네. 공시지가가 분양가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공시지가는 이제 매년마다 발표를 하는데요. 그 시세랑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봐서 그 지가를 나라에서 발표를 하는데 그 공시지가는 소위 시세보다는 좀 더 가격이 낮다고 저희가 보통 인식을 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이제 요청을 할 때나 감정을 할 때 공시지가로 하기보다는 다른 시세를 알 수 있거나 통상적인 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금액을 알 수 있으면 그 금액으로 책정을 하죠.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지금 감정을 해서 양도하는 금액을 정해시려고 한다면 통상적으로는 공시지가로 하시지는 않고 다른 시세를 찾아서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궁금하신 사항은 감사합니다. 없으신가요?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공동 명의로 상속받는 거는 형제 자매 간에 모두의 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한 건가요? 네, 이제 법정으로 공동 상속인인 경우에 어느 한 명이 예를 들면은 뭐 어머니가 쭉 사셔야 되니까 어머님의 단독
재산으로 하자라고 하는 경우에는 모든 공동 상속인들이 동의해서 협의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일단은 공동으로 올라가게 법정 상속분대로 올라가게 되어 있고요. 그 이후에 뭐 나는 그 중에서 꼭 집어서 엄마한테 내 지분을 주고 싶다. 라고 할 때는 그 단계에선 할 수는 없고 일단은 그렇게 각각의 분으로 하시고 그 이후에 이제 증여를 하시는 방법이나 매매를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지금 상담자분이 좀 우려하시는 부분은 이제 아파트 매매를 하고 싶으신데 매수를 하고 싶으신데 지금 현재 주택 보유 공동 명의로 주택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가 될까봐 네. 아무래도 좀 세금에 있어서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아까 말씀해주신 부분이 양도소득세, 또 보유세 등등을 걱정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 세금 간의 차이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제 상속으로 인해서 우리가 재산이 늘어난다거나 네. 이혼으로 인해서 재산이 늘어난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일정 부분 세금에 대해서 부과하지 않는 제도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상담자분이 아까 말씀해 주시진 않았지만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거주한 수도권 밖의 지역, 그러니까 읍이나 면에 소재하는 주택이라면 비과세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분 비과세가 네.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상담자분은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그렇죠. 부분이군요. 일정 기간 동안에는 그렇습니다. 근데 네. 그렇다고 해도 이제 5년 이상이 된다고 하면 좀 달라지긴 하는데 그 안에 해결을 보신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이분이 말씀해 주신 게 지금 1억 미만의 주택이라고 네. 말씀을 그 전에 들었었거든요. 네. 그러면 이 금액적인 부분으로도 좀 세금에 대한 부담을 지금 하시는 것처럼 너무 지나치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부분이 아닌지도 네, 궁금합니다. 지금 뭐 1억 미만이라고 하신다면은 네. 이 처리를 뭐 증여로 하느냐, 매매로 하느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걱정을 안 하셔도 그 범위들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꼼꼼하게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이 상담자께서 꼭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점 있다면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상속으로 인해서 갑자기 재산이 불어난 경우에 2년 이내에 이제 매매를 하게 된다면 상속받은 재산을 매매하게 된다면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을 누리실 수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이제 근데 또 이런 걱정은 있으시겠죠. 2년 이내에 안 팔리면 어떡하지? 뭐 이런 부분이 있긴 하시겠지만 네. 지금 당장은 그 계획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 조언 잘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1년 전 지금의 새 아파트로 이사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윗집에서 나는 아이들 뛰는 소리와 고함, 밤낮 없는 피아노 소리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생활소음이 없진 않은 편이라 그동안은 되도록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윗집은 소리를 줄이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로 부탁을 했고 윗집에 찾아가 사정을 해보거나 관리사무소를 통해 중재를 요청하기도 했는데요. 그 이후로 오히려 보복하듯이 막대기나 망치로 바닥과 벽을 내리치거나 한밤중에 북 같은 물건을 치는 일도 있었습니다. 거의 매일 이러다 보니 밤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재택근무를 하는 저로서는 정신적으로 피해가 심각합니다. 들어보니 정부 기관이 층간소음을 대신 측정해주고 소송에도 활용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도 하던데 저희 가족이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 궁금합니다 하셨습니다.
요즘 정말 층간소음과 관련된 사안이 많이 도착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아무래도 아파트나 빌라 같은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이 이웃 간의 층간소음 문제가 정말 심각한 것 같은데요. 관련 소송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직접 겪으신 건 어떤가요? 네, 상담 건수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이전을 기점으로 해서 층간소음이 77%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20년도에는 42,250건이었는데 한 해 이제 2019년, 20년, 22년 해서 22년에는 8월 기준으로만 25,977건 한 달 동안에만 이렇게도 나왔다고 하니까요. 굉장히 많이 늘었고 그 원인이 되는 소음을 보면 뛰거나 걷는 소리가 제일 많고 그 다음이 아이러니하게도 망치 소리. 네. 망치 소리가 있고 네. 그 다음이 이제 가구 끄는 소리. 뭐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외출을 삼가시고 집안에 네. 있는 시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네. 층간소음이 늘고 또 막 네. 보복을 한답시고 이렇게 망치로 두드리시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또 이제 관련해서 스토킹 처벌법도 적용이 되다 보니까 그런 관련한 좀 심각한 사례 이런 것들도 저희가 뉴스를 통해 볼 수 있고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정말 어느 정도의 소리가 나야 층간소음인 건지 또 그 소리가 얼마나 지속돼야 하는지 그 등을 중점적으로 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법적인 기준이 마련이 돼 있나요? 네, 이제 공동주택 층간소음 규칙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층간소음의 구분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접 층간소음이냐, 공기 전달 소음이냐, 뭐 요거에 대해서 기준을 두게 되어 있고요. 실제적으로 이게 재판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감정을 받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감정을 해서 이제 감정 결과에서 이런 부분이 나온다, 요 범위 안에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층간소음이 맞다라고 해서 이제 인정돼서 손해배상이나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뭐 주간이나 야간 이렇게 또 세부적으로 기준이 마련이 돼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만약 일정 기준치 이상의 소음이 관측이 측정이 됐다면 그 이후에는 어떤 조치를 취해 볼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 부분이 또 고통을 받는 부분이 이제 감정을 온다, 측정을 온다, 그럼 갑자기 조용해질 수가 있거든요. 눈치를 채고 네, 조용히 할 네. 수도 있겠군요. 그래서 그 부분을 상당히 좀, 근데 실제로 많은 경우 그렇다고 합니다. 다들 눈치가 좀 빠르신가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걱정을, 왜냐하면 통지가 다 가요. 오늘 감정 나갈 거다. 양쪽에 그러면은 다 갑니다. 평소에 좀 녹음을 해두는 네, 거는 맞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로 인정받지 못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근데 이제 재판관에게 심증을 줄 수 있는 자료로 제출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 감정만 믿고 있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고, 만약 감정이 정말 이렇게 해서 결과가 층간소음 기준에 해당하는 층간소음이다라고 난다면 사실은 감정으로 거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99%의 확률이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좀 녹음을 평소에도 해두시고 빈도도 굉장히 낮다. 그러니까 녹음할 때 어차피 그 시간도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다 기록으로 가지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사연을 보내신 분은 밤잠을 이루지 못한다면 정신적인 피해까지 함께 호소하고 계십니다. 이럴 경우에 그 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을까요? 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빈도가 굉장히 높고 뭐 수시때때로 아니면은 어떤 야간에 뭐 내가 자려고 어느 시점에는 내가 꼭 자야 되는 사람인데 뭐 예를 들어 직장인이라서 7시엔 일어나야 돼서 뭐 12시부터는 자야 되는데 뭐 2시부터 뭘 한다든지 뭐 요런 것들을 이제 굉장히 자세하게 좀 설시를 하시면, 그리고 또 이제 병원에 다니신 내역이라든지 뭐 거기에서 이제 잠을 잘 자지 못해서 두통이 심하다든지 뭐 그래서 약도 처방받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준비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상황이 좀 담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층간소음으로 너무 괴로운 상담자님은 직접 연락까지 취해 보셨고요. 또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윗집은 이게 층간소음을 줄이려는 노력 대신에 오히려 보복하듯이 소음을 더 발생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마음도 정말 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근데 사실은 이제 마음 같아서는 뭐 이제 뭐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올라가서 콩콩콩 막 나와보세요. 왜 우퍼 스피커 설치해가지고 보복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되면은 네. 이제 시작은 이분이 피해자셨는데 쌍방으로 가시거든요. 그러실 수도 있고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가해로만
일로만 끝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직접 찾아가시거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안 하시는 게 좋고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신다든지 뭐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이런 경우에 스토킹 처벌법으로 처벌받게 됐다 뭐 이런 경우도 많이 보셨을 거고 협박죄로 도리어 고소당했다 이런 것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이 내가 직접적으로 이제 어필을 한다거나 상대방에게 이렇게 좀 화를 낸다거나 하는 것들은 오히려 더 독이 되어 돌아올 수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층간소음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다 보니 정부에서 소음을 측정해주고 또 중재해주는 기관이 있다고 하시는데요. 아무래도 환경부 산하의 층간소음 이웃사회센터를 말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여기가 어떤 강제력을 갖고 있는 건 아닌데요. 네, 뭐 다른 여타한 이런 기관들과 동일하게 뭔가 형사적으로 막 조사를 하고 처벌을 할 수 있고 이런 기관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일단 우리는 전문적인 측정 기계 이런 건 없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의뢰를 하게 되면 그런 측정도 해주러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통해서 이제 중재를 받는 거죠. 직접 얘기하기보다는 이제 서로 조정안 같은 것도 조율을 받으실 수 있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강경하게 뭐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나는 시끄럽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나오는 경우에는 사실은 답이 없죠. 네. 네. 사실 이런 말씀도 좀 들어본 것 같아요. 요즘 최근 들어 지은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층간소음이 더 심각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층간소음 문제가 상대편 잘못 이외에도 시공상의 하자로 인한 것이라면 상황이 좀 달라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경우 시공사와 상대편 모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시공사의 책임을 조금 지워야 된다. 이게 시공 단계에서부터 하자일 수 있다라는 의견들이 한참 전부터 나오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다가 이제 시공사의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보완적인 제도들을 두고 있고, 이제 판례 같은 경우도 한 번 정도 이제 나왔었거든요. 시공사의 책임이다라는 부분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인정이 된다면 시공사 역시도 손해배상을 이제 청구하면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고, 이제 그렇지만 이 부분이 이제 하자로 인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 아파트는 층간소음이 심한데 라고 하면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이게 이제 시공상의 하자가 맞다 라는 부분이 인정이 돼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사실 한 가족 안에서도 유독 소음에 더 길게 노출이 됐다거나 정신적 피해를 더 크게 호소하는 구성원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럼 이러한 피해 정도에 따라 구성원도 다르게 좀 배상을 받는지, 가족 전체가 일괄적으로 배상을 받게 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사실 근데 이런 정신적인 피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막 많은 액수를 인정하고 있지는 않아서요. 네. 사실 이제 감정하시고 뭐 이런 비용들을 다 생각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정말 내가 계산한 손해배상 비용만큼 받으실 수 있는지 여부는 또 따져보긴 해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내가 특별히 집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라거나 아니면 재택으로 어떤 작업을 하시는 분이라던가 이런 특수한 사정이 있다라는 부분은 이제 일단 충분히 어필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통상적인 사람에 비해서 이제 특수하게 내가 더 이렇게 많은 할 피해를 입고 수밖에 있다. 없다. 네. 라는 부분을 충분히 어필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피해가 그러면 금액적으로 어떻게 환산될 수 있는지, 단순히 그냥 내가 집에 더 많이 머물렀다, 그리고 내가 집에 있는 시간에만 층간소음이 있더라, 이것만으로는 좀 불충분할 것 같고요. 더 인정되기에는 그런 특수한 사정을 조금 설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입은 피해가 있다는 거를 좀 어필을 하는 게 좋겠네요. 맞습니다. 뭐 제가 뭐 요양을 하는 집이 중이어서 집에 거주할 수밖에 없다든지 뭐 그런 부분들을 어떤 구체적인 사례가 필요하겠네요. 자, 그럼 계속해서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이혼한 지 10개월 됐습니다. 반전세로 살던 빌라는 원래 제 명의로 계약했는데요. 자녀 양육권을 가져간 전 남편이 본인 명의로 바꾸겠다고 해서 저는 그냥 몸만 나왔어요. 빌라는 보증금 4억에 월세 120만 원인데요.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남편이 보증금도 갚기로 했습니다. 사실 보증금에는 대출도 껴있는 상황입니다. 남편이 보증금을 받는 대신 계약 만료까지 대출금 이자와 월세를 전부 부담하기로 했고요. 그런데 이혼 이후 남편이 보증금 대출 이자를 자꾸 밀리더라고요.
명의 변경이라도 빨리 해서 이자를 내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미루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대신 낸 대출이자가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얼마 전 집주인분께서 곧 계약이 만료되는데 재계약을 할 거냐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집주인에게 사정을 말씀드렸는데요. 남편이 아직 명의 변경을 하지 않았다고 2달치 월세와 넉 달치 관리비가 미납됐으니 저한테 달라고 하더군요. 우선 지난달 월세와 관리비 4개월치를 보내드렸습니다. 저는 빠듯한 살림에도 협의한 양육비를 매달 꼬박꼬박 보내고 있는데 전 남편은 명의 변경도 제대로 하지 않고 대출이자며 월세, 관리비를 안 내고 있다는 사실에 너무 화가 납니다. 전 남편은 사업을 하는데 수입이 들쭉날쭉합니다. 하지만 전 남편의 귀책 사유로 이혼을 했고 함께 모았던 전세 보증금까지 넘겨주고 나왔는데 이혼 후에도 제가 이자며 월세, 관리비를 내는 상황이 납득이 안 갑니다. 이대로 전세 계약이 끝나면 밀린 월세와 관리비는 저에게 전부 청구가 되는 거겠죠? 지금이라도 전세 명의 변경을 하려면 전 남편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지금까지 제가 대신 내준 이자와 월세 등을 전 남편에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셨습니다. 네, 답답한 상황이신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 보통 전세 명의 변경을 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나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혼하는 경우에 이제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데 사실 집주인 같은 경우에는 이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쵸. 이혼을 했는지 네네. 아니면 같이 아직 혼인관계를 유지 중인지 보통은 이제 통상적으로 혼인관계가 유지 중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집주인 네.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계약 당사자인 그 집주인과 계약을 승계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쓰신다거나 아니면 그 두 부분이 합의를 하셔가지고 이제 대표로 되는 부분이 내가 승계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거나 하는 부분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지금 하지 않으셨나 봐요. 네. 네. 지금 전 남편이 약속한 대로 전셋집 명의 변경을 하지 않았고 밀린 이자와 월세, 또 관리비까지 대신 내주셨습니다. 이 돈을 전 남편이 돌려주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해서 받아야 되는 걸까요? 네, 근데 이 부분이 지금 네. 명확하게 뭔가 판결문으로 재산 분할이 됐다든지 네. 아니면 협의 이혼 하실 때 이 부분을 적을 수 있는 란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이제 재산 분할에 대해서 근데 보통 협의 이혼 하실 때 구체적으로 잘 안 적으시는데 네. 이제 구체적으로 적으셨는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판결문 같은 데나 이제 우리가 협의 이혼했을 때 두 분이 아니면 뭐 공증이라고 소위 얘기 많이 하시죠. 이혼하시면서 공정증서 작성했다 이렇게 분할하는 걸로 해서 두 부분이 명시적으로 이렇게 넘겨받고 이렇게 하기로 했다는 게 있으시다면 남편분한테 구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가 이걸 안 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다라고. 근데 그렇지 않다면 사실은 두 분이 그렇게 재산 분할을 했는지 어쨌는지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내부 관계에 있어서 남편이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라고 하면은 사실은 우리 입장이 조금 돈은 이미 지급했는데 난처할 수 있죠. 심지어 지금 상담자님 명의로 전셋집이 되어 있거든요. 네. 소송을 진행한다고 해도 불리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쵸. 남편이 그냥 아이를 키우는 동안이나 뭐 이럴 때 동안 명의를 변경하지 않고 살게 네. 해줬다라는 사례가 실제적으로도 좀 있거든요. 이렇게 매몰차게 뭐 나가 이렇게 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은 증빙이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지금 월세나 관리비 등이 미납된 상태에서 이대로 전세 계약이 만료가 된다면 현재 명의자인 상담자님 앞으로 금액이 청구가 되겠죠? 명의자가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집주인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산 분할에 대한 어떠한 증빙이 있으시다면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전 남편에게 너가 지급해야 될 부분을 내가 냈으니까 돌려달라라고 해야 되겠죠. 전 남편이 의도적으로 명의를 이전하지 않거나 대출을 갚지 않는다면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겠죠? 네, 이제 그 의도성이 좀 네, 애매하긴 맞습니다. 하네요. 네. 네. 두 분이 그렇게 협의를 했다는 부분이 일단은 먼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필요하지 않고 이제 무상으로 거주해주게 했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면은 이게 또 좀 애매해지는 거죠. 그럼 지금 전셋집 명의 이전이 가장 먼저 우선돼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아내와는 20년 정도 함께 살았습니다. 사업을 하는 아내는 크게 성공했다고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괜찮은 수익을 냈던지라 가게에 큰 보탬이 됐습니다. 아내 명의로 큰 평의 아파트도 샀고 아이도 유학을 보낼 수 있었죠. 그런 아내가 2년 전 췌장암에 걸린 사실을 알게 됐고 투병 끝에 얼마 전 사별하게 됐습니다. 아내의 암 투병 기간 동안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간병을 전담했습니다. 아내 사업은 당연히 정리를 했고요. 아이 유학비와 생활비 지원이 힘들어지면서 아이는 유학을 중단하고 한국으로 들어와 입대를 했습니다. 어떻게든 살려고 싶었지만 아내는 결국 세상을 떠났네요.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은 아내의 고향입니다. 아내가 고향에서 사업을 하고 싶어 해서 10년 전 내려왔었는데요. 아내가 떠나고 나니 저도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이유가 없어졌고 아이도 서울에 있는 대학교로 옮기고 싶어 해서 이곳 생활을 정리하고자 했습니다. 아내 명의였던 집을 매도하려고 했는데 장모님께서 말씀하시길 아내가 사업하면서 빌린 돈을 갚지 못했다는 겁니다. 저는 처음 듣는 얘기라고 했더니 아내가 생전에 저에게는 절대 비밀로 해달라고 했다고 하시더군요. 장모님께서도 아내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5천만 원을 빌려주었고요. 그래도 자금이 부족해서 친구에게까지 돈을 빌렸고 결국 갚지 못했다고 합니다. 결국 아내의 친구가 집에 압류를 걸었다고 하는데 이게 벌써 5년 전 일이라고 하네요. 장모님 이야기를 듣고 나니 무척 혼란스러운데 제가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집이 실제 압류된 상황인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아내와의 사별로 힘드신 상황에서 집 압류 사실까지 알게 돼서 더 혼란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아내의 명의의 집인데 아내가 사망을 하게 되면 이 집은 남편에게 상속이 되는 거죠? 네, 지금 자녀도 있으시기 때문에 남편분과 자녀분이 공동 상속을 하게 되실 것 같고, 네. 상속이라는 게 이제 플러스 재산만 상속되는 것이 아니고 마이너스 재산도 상속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이제 마이너스 재산도 상속이 되시는 게 맞습니다. 5년 전에 압류를 걸었다고 들으셨는데 아직도 압류된 상황인지 확인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등기부 등본에 띄워보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압류된 내용은 등기부 등본에 올라오게 되기 때문에요. 네. 이제 부동산이시니까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을 띄워보시면 이제 채권 금액이랑 이제 채권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변호사님, 만약 이 집이 상담자님이신 남편의 명의였다고 해도 채권자가 압류 신청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즉, 그 배우자에게 연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가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제 네. 부부라고 하더라도 배우자가 사업을 하면서 진 채무를 직접적인 연관이 아무도 것도 없는데 그냥 공동 경제 생활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남편에게 남편 단독 명의의 재산으로 압류가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네. 근데 저는 또 궁금한 점이 5년 전에 압류를 건 상황인데도 아직까지 어떠한 통보가 직접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나 봐요. 이게 압류의 이제 절차를 진행하는 경매가 있는데 네. 이제 경매를 개시를 했는지 여부도 일단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경매가 유찰이 됐을 수도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은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 네. 채무가 아직 갚지 않았기 때문에 압류가 계속 되어 있는 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해제할 수 있게 채권을 갚으신다든지 한정 승인을 하신다든지 하는 방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동산 압류 해제 절차를 한 번 더 정리해 주실까요? 네. 근데 제가 이 사연을 봤을 때 압류보다 네. 가압류일 것 같다는 생각이 더 들기는 하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이제 압류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재판이나 뭐 어떤 권한이 생겨가지고 판결로 이제 돈 줘야 되는데 안 줬다 뭐 네. 이런 부분이나 우리가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가지고 있는데 그 변제 기간이 지났다거나 이런 좀 권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로 압류를 했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경매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면 아셨을 것 같은데 네. 그렇지 않다고 해서 가압류는 가짜가 앞에 붙은 임시적인 압류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경매를 실행할 수는 없고 이후에 뭐 재판을 해서 판결을 확정받는다든지 한 이후에 압류를 할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는 그런 소송을 할 때 바로 가압류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가압류도 등기부 등본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해제 방법은 이제 법원에 해제를 해달라, 내가 채무를 다 갚았다라고 채무자가 직접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채권자가 나 돈 다 받았다라고 가압류 해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상담자께서 집 매도 의사가 있으신 상황인데 압류 해제가 우선인지 아니면 이 압류 사실을 고지하고 매도를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상속재산이기 때문에 이거를
매도하시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뭐 아드님이 한정 승인하실 것인지 뭐 아니면은 이 부분을 두 분이 뭐 어떻게 해결을 하실 것인지 지금 채무가 네. 더 많으면 그대로 상속을 받으실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정리를 상속재산을 채무 하시고 변제를 하고 나서 상속을 받을 수 네, 있군요. 그러셔야 됩니다. 그래서 안 매도가 그러면- 그게 해결이 안 되면 매도까지 좀 불가능한 네, 상황이군요. 이거는 이제 빼돌리려고 하는 사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상담자를 위해서 추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두 분 다 포기를 하시긴 어려울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이제 공동 상속인 중에 아드님이 한정 승인을 하시고 아버님은 포기를 하시면서 정리를 하시는 것이 가장 깔끔하게 정리하실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오늘도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송혜미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법률 상담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 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접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생생법률쇼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